겨울로 향하는 찬 바람이 마당에 낙엽을 몰아쳤습니다. 이정수는 굽은 허리를 세우며 빗자루를 잠시 멈췄어요. 대문 밖에서 낡은 택시가 덜컹거리며 멈춰섰고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오래된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잿빛 코트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낳은 아들 이현수였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머리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죠. 낯선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 데리고 왔니?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기둥을 잡았습니다. 리아예요. 제 딸이에요. 짧은 대답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허공에 먼지 냄새와 감입차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낯선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정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들을 처음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여린 손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피가 아니라 세월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들어와라. 정순의 말은 차갑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짐가방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아는 작은 인형 하나를 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의 목은 낡아해져 있었지만 아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지자 어둠 속에 감춰졌던 세월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의 젊은 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대학 졸업식 날의 아들이 서 있었죠. 정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고요 속에서 리아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밥 먹어라. 짧은 말이지만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아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밥김이 피어오르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정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인가 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모성의 불씨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는 아직 몇 개의 붉은 감이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돌아올 줄은 몰랐지. 그 말에 섞인 감정은 후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당 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숨결이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마당을 감쌌습니다. 이정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조용히 냄비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부엌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습기를 닦으며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리아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발치에 기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리아야, 밥 먹자. 정순의 목소리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발음은 서툴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정수는 그 한마디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현수는 밥을 급히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접 다녀올게요. 그는 정순의 눈을 피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허공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수는 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에 남은 김치를 젓가락으로 밀고 있었어요. 식사 후 정수는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리아는 음악 소리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거 좋아하니? 리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갔다더라. 그 손녀는 반쪽이라잖아. 우체국 앞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장바구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리아가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TV에는 낯선 외국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었고 아이는 화면 속 말소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리아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력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또 떨어졌어요. 그의 말은 짧고 허탈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국을 내밀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숨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손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리아는 이불을 덮은 채 작은 인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은 붓기 시작했고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정수는 문을 살짝 열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 끝을 덮어주었습니다. 손녀의 머리카락에서 낯선 향이 났습니다. 정수는 순간 7년 전 공항에서 떠나던 그날의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귀에 남아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감잎차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밖에선 겨울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오래된 집은 천천히 새로운 호흡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수는 마을버스를 타고 급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 서 있는 리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팔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교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자주 멍이 보입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심시키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교무실을 나오며 정수는 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프지?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리아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화내면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정순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 말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왔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리아의 팔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다쳤다네. 하지만 이 아이가 엄마가 화내면 무섭다고 했어. 이연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자. 아이 앞이야. 그러나 이연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탁 무거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리아는 그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리아야. 아이는 숨을 고르며 정순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정순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아들이 어린 시절 울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지금은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아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동네 복지센터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이 심리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들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아는구나. 그녀는 체면이 무너지는 느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리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감입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리아는 인형을 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리아는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마당에 나가는 거요. 정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마당에 낡은 의자를 끌어다 감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잎이 흔들리고 하나가 리아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리아는 손가락으로 감잎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예쁘다. 짧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세상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리아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잎차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고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불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하는 불안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얇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정수는 부엌 창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낯선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전화가 없던 집이라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수는 물기를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의 엄마예요. 정순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이를 제게 돌려주세요. 그녀의 영어 억양이 섞인 말은 또렷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아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 제게 있어야 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겨진 건 무겁고 차가운 정적뿐이었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TV 불빛에 비친 리아가 있었습니다. 작은 인형을 껴안고 만화를 보고 있었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순간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수는 대답 대신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이연수는 액정의 번호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했군요. 리아를 돌려달라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여자한테는 못 돌려줘요. 현수야. 정순이 부르기도 전에 그는 거실을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집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불에 기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죠. 담배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퍼졌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리아를 다시 뺏길 순 없어. 그의 입술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오래된 기억처럼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찍힌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양육권 반환 요구서라는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문이 빼곡히 적힌 서류가 마치 낯선 언어의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현수야, 이걸 봐야겠다. 하지만 이미 현수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허겁지겁 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마당, 아직 따뜻한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길로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뛰다시피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숨이 거칠게 가빴습니다. 버스 출발 벨이 울리고 차창에 리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리아야. 정순의 외침이 빗속을 갈랐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자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빗방울 뿐이었죠. 버스가 점점 멀어지며 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정수는 비에 젖은 길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짧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떠나는구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한옥의 지붕 위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빗물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순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둑한 새벽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버스터미널의 불빛 아래 이연수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졸린 눈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쥔 리아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의 도시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정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비 내리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문득 텅 빈 방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리아의 인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탁 위엔 미안해요라고 적힌 쪽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정순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전화를 빌려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릉의 민박집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수는 리아의 젖은 신발을 벗기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여기서 조금만 있자. 리아는 말없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뉴스에 실종 아동 자막이 떴습니다. 사진 속 리아의 얼굴이 TV 화면에 나왔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놀란 눈으로 그 화면을 보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이연수는 리아의 손을 붙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숨이 거칠었습니다. 리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무서워요. 그 말에 이연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러나 경찰차의 불빛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이연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고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경찰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정수는 뉴스 화면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떠들어댔습니다. 도피극 가족 체포. 그 단어들이 정순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들, 왜 이렇게 됐니? 이튿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들과 리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리아는 얼굴을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이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해. 그의 말은 울먹였고 아이의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면회실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보자기 안에는 감입차가 담긴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손녀를 되찾으실 생각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플래시가 터졌고 마당의 감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차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감잎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슬픔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정수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밤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과 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이연수가 경찰의 인도에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리아의 코트를 여며 주었습니다. 춥지 않지? 리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법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도시의 회색 건물 사이 재판정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양육권 소송, 외국인 어머니 대 한국인 부자라는 자막이 뉴스에 걸렸습니다. 정수는 검은 코트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감입차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통역사가 서 있었고 며느리 사라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가?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리아는 낯선 공간 속에서 불안하게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제 품에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의 언어는 감정보다 냉정했고 정순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증거 사진과 서류들이 책상 위에 차곡차곡 놓였습니다. 사라는 통역을 통해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빠르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이연수의 손에 제지당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한마디가 그녀의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정순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정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옮기기 전 사라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이연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 이제 병원에 가요.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는 잘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작았습니다. 침대 곁에서 리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리아야.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그녀의 주름 위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아이의 웃음을. 겨울이 깊어지며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정수는 집 암벽장 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고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세월이 바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장엔 리아가 태어나던 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병원 침대 위 갓난아기를 품은 사라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정수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걸 법정에 내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과 상처가 뒤섞인 그 한 장의 사진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리아를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이연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변호사 박 씨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감나무 아래에서 웃는 리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이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다음 날 정수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부탁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리아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요즘은 친구들과 웃어요.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해요.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습니다. 정수는 가방 안에 서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손녀의 웃음이 담긴 삶의 기록이었죠. 골목 어귀를 돌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스카프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리아야. 밤이 되자 정수는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달빛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번엔 제게 힘을 주세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사라는 호텔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리아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야. 그러나 그 속삭임 뒤엔 미묘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리아의 미소는 자신이 알던 미소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감입차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운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 자료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판결에 자신 있으십니까?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통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동자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서류 봉투 안엔 수많은 추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웃던 리아의 사진, 학교 친구들과 뛰놀던 모습, 그리고 가족이 함께한 짧은 저녁 식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증거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겨울의 끝자락, 법원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세우고 각종 방송사 마이크가 법정 입구를 향했습니다. 양육권 최종 판결, 오늘 오후 2시. 전광판의 글씨가 낡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빛났습니다. 이정수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감입차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따뜻한 차는 마지막 용기를 담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라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정순의 눈에 잠시 옛날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던 결혼식 날 긴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얼굴. 이제는 그 미소 대신 냉정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수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긴장한 숨결이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리아는 법정 중앙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쪽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양육-117호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사라는 숨을 죽였고 이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육권을 양쪽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판결합니다. 그 한마디가 울리자 사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손에 쥐었던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리며 따뜻한 감입차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은 마치 오래된 시간의 위로처럼 법정 안을 감쌌습니다. 리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사라를 향해 걸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의 사이에 선 뒤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웃으세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눈물의 판결, 사랑이 이긴 날, 다음 날 신문은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단지 한 가지 의미뿐이었습니다. 손녀가 미소를 되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법정 복도에 남은 감입차 향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현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끝났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비치며 도심의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잠시 리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그 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비치면 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감입차를 다시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향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지만 마음은 환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아래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잘 자렴 리아야.